이야기. 새싹순의 수학 이야기 그 10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사영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간편한 표현을 위해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수의 이제 범위 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약속 짓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그죠? 네. 집합의 표현법도 좀 살펴봤고요. 네. 사실 역사적으로만 보면 이 집합을 처음 만든 사람은 칸토어라는 사람이에요. 네. 칸토. 예. 19세기 사람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집합. 예. 그 집합이 만들어진 지 한 140년, 150년 뭐 이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칸토어라는 인물은 좀 독특한 인물인데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되게 좋아했대요. 태어난 곳은 러시아였고 이제 아버지는 원래 이제 유대계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로 이주를 해서 독일에서 이제 남은 생을 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19세기면 한 150년, 160년 전이잖아요. 이때 이제 칸토어가 저 수학과 갈래요라고 이야기한 거죠. 수학을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려요. 왜요? 그러니까 왜 말렸을까요? 왜 말렸을까요? 어렵다? 거기서 뭐 하냐?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때나 지금이나 순수학문은 변함이 없군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베를린 공대를 보내버려요. 공대 가면 수학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공대는 이제 수학을 응용하는 응용하는 쪽이니까 쪽이니까.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계속 하려면 차라리 공대를 가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네요. 이제 공대를 다니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유산이 약간 좀 상속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대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과로 가요. 아, 다시 가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람은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수학과에 이제 크로네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인가요? 교수인가요? 교수예요. 그러니까 독일 수학계 전체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아, 그 시기에. 예.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원인이 수학자로서의 명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나요? 맞았어요. 갑부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또 비슷한 게 뭐냐면 학술지들은 이제 특히 이제 수학 관련된 학술지들은 출판을 해봤자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전체로 수요가 봤을 얼마 안 때는. 되고, 그러니까 찍는 족족 적자예요.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수학 관련 학술지나 논문들을 대학에서 이제 도맡아서 출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대학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군요. 않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돈을 후원해주지 않으면 수학 관련된 학술지를 출판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크로네커라는 인물이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 짐작에는 거의 80% 이상 독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수학 관련 학술지에 굉장히 굉장하네요. 후원금을 대줬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은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예, 수학과 교수이기도 했고 수학을 너무 사랑했던.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 집안적으로 너무나 돈이 많고 수학을 너무 사랑했던. 이득금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돈만 그냥 쓰는 거예요. 학술지 출판사들한테 재정적 후원자로서. 그런데 이제 너무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독일 전체 수학계에서 이렇게 입김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젊은 칸토어를 좀 눈여겨본 거죠. 칸토어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따라섰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 조교수 자리까지 이렇게 쓱쓱쓱 올라가게 되죠. 아, 옆에 적들이 많았겠네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로네커는 약간 편집적인 성향이었는데 정수론이 가장 정통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를 해봐라라고 칸토어를 종용을 했겠죠. 근데 이제 칸토어는 이 정수론보다 다른 쪽에 지금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요. 예, 이제 예전에 제논의 역사를 기억나죠? 네. 이 제논에 의해서 이제 무한에 대한 언급들이 금기가 되어 버렸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18세기에 코우시라든지 이제 뉴턴, 라이프니츠 같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무한소에 대한
연구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거의 네. 같은 시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얘가 뭐냐면 예전에 0.1111 하는 이런 순환소수. 음, 음, 사실 얘는 뭐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음, 1000분의 1 더하기 이걸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무한히 더해 나갔다라고 해서 사실 무한대가 되지 한, 않죠. 이거 9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음, 그래서 아무리 많은 값들을 더해도 음, 그 값 자체가 워낙 작은 경우에는 음, 무한계를 더해봤자 음, 무한계의 무한계. 합이 유한해지는 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한소 말고 무한대라는 개념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연수가 몇 개일까 하는 거예요. 어우, 무수히 많죠. 네, 무슨 말이죠? 그럼 정수는 몇 개일까요? 정수도 무수히 예, 많죠. 무수히 많죠. 뭐가 더 많을까요? 자연수와 정수가 예. 정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음, 무한한 것도 음, 좀 작은 무한대가 있고 큰 음, 무한대가 있는 건가요? 자연수 안에도 아니요, 아니요. 무한, 자연수도 무한하고 정수도 음, 무한한데 음, 무한이 정수가 더 크다면 음, 무한한 것도 작은 무한이 있고 큰 음. 무한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렵네요. 좀 이상해지죠, 그죠? 이상하네요. 그래서 무한대인데 어떻게 크고 작고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럼 같은가? 이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정수가 뭔가 더 자연수보다 많긴 할 것 더 많을 것 같아요. 같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수 절반밖에 안 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왠지 크다고 해도 이상하고 작다고 해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결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칸토는 이제 이 무한대가 뭔지에 대해서 꽂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걸 설명하고자 했던. 정수론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론이라는 논문을 써요. 갑자기. 그러니까 크로네커가 야 정수해 근데 집합론이라는 논문을 쓴 거예요. 학위 논문으로. 그러니까 크로네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뭐 이런 배신자죠. 예 배신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독일의 수학자들이 이걸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진리 체계 하나를 깨뜨렸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진리책이 깨트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유클리드에 의하면 전체가 있고 그 전체 중에 일부분을 꺼낸 놈이 있다면 크기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전체가 더 크죠. 커야 되는데 이걸 깨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요. 같아질 수도 있어라는 걸 칸토는 보여버려요. 그래서 칸토가 집합에 대한 개념을 만든 목적은 무한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한이 도대체 뭐지?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근데 어쨌든 크로네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아예 버린 거 예, 같이 그래서 느꼈을 것 같아요. 베를린 대학에서 내쫓아요. 슬프네요. 예, 쫓겨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너무 앞서가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천재적인 발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베를린 대학에 쫓겨나고 더 심각했던 건 크로네커가 이제 학술지 편집자들한테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다 망했군요. 칸토의 논문을 게재해 주는 순간 너희들한테 대한 재정적 후원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엄청난 힘이네요. 참 부지런도 하시지. 그 수많은 열 학술지 받았을 것 같아요. 편집자들한테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논문을 게재해 주면 재정적 후원을 끊겠다. 이게 사실은 수학자 입장에서 보면 논문을 쓰고 논문을 게재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질을 받고 평가를 받고 지적질 평가를 받고 무한 단어를 표현해 주네요. 평가를 받고 수정할 부분은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이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칸토는 자신의 논문을 발표할 곳조차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친이었던 데디킨트
사실 이 사람이 실수 집합이 수직선과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예,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은 이제 실수의 공리계에 포함시켜서 실수와 연관된 모든 의문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완비성 공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안 배웠죠? 아니요 배웠죠. 실수의 집합은 수직선과 1대1 대응이 된다. 예. 예, 예. 그걸 이제 완비성 네, 공리라고 맞아요. 해요. 근데 이걸 공리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무리수가 가진 성질들을 규명할 방법들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 사실 조금 비겁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리로 이제 인정함으로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데데킨트하고 편지로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논문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일한 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으로 이제 남은 생을 살다가 결국엔 정신병원에서 이제 삶을 마감을 해요. 안 됐죠. 안 된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엽의 정신병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예. 귀신 들려서 미친 거야.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막 전기 치료한다라고 전기공 비슷한 거 하고 막 이랬던 시대였으니까 아마케 수술하고. 예, 6군데의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슬픈 거죠. 슬프네요. 예. 그래서 이제 러셀이라는 영국의 논리학자가 수학자이자 논리학자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제는 그 누구도 칸토어가 마련해준 우리 수학자들의 낙원으로부터 우리를 내쫓을 순 없다. 그러니까 칸토의 이제 집합론이라는 이 논문을 수학자들의 낙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문학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논리학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또 추동을 하게 됐던 게 칸토의 집합론이라는 되게 논문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칸토의 발상이 왜 천재적이었냐면 사실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상이 이제 집합으로 살펴볼게요. 네.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집합의 크기라고 나타냈을 때 두 집합 중에 어떤 집합이 더 커요?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근데 이 같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게 이제 설명의 방식을 좀 보는 거예요. 네. 남들 같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다 세 개씩 있으니까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칸토어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1대1로 짝을 맺어보자. 이건 이제 수학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1대1 대응이 있으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은 거 아니겠냐. 포인트는 1대1 대응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되게 간단한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 되게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왜 이걸 아무도 못했냐 하면 이걸 무한대로 그냥 확장해 버린 거예요. 자연수의 집합을 n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적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짝수의 집합은 이제 보통 영어로 even number니까 n2라고 표현하거든요. 짝수는 2의 배수를 뜻하는 네. 거니까 2, 4, 6, 8, 10 이렇게 적어 나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짝을 맺은다고 생각을 해보죠. n한테 2n을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무한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쪽에 짝 없이 남는 놈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이쪽에 짝 없이 남는 놈이 있을까요? 없어. 예,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면 자연수하고 짝수 크기는 어떤 거예요? 같아요. 근데 짝수는 자연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건 무한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진 부분 집합하고 1대1 대응이 가능해서 크기가 동일해질 수 있는 건 무한 집합만이 가지는 특징일 거야라고 칸토어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럽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일부분이 전체하고 크기가 같아져? 그렇죠. 말도 안 말 되네. 자체로는 그렇게 되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칸토어는 쫓겨나고 박해받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의 개념을 알려면 나중에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또 배워야 되는데 그 함수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약간 좀 직관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응 관계로 설명을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칸토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수, 정수, 유리수의 크기들이 모두 같다는 걸 보여줘요. 오, 그렇군요.
그리고 실수는 개들보다 더 크다는 것도 보여줘요. 음. 그래서 무한대가 가지는 모든 성질들을 규명하면서 논리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획기적인 전환점들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정말 집합론이에요. 다르네요. 예. 음. 그래서 집합론의 근원은 무한대를 규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무한대.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등교과에서는 사실 이 음. 무한대의 규명보다는 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범위, 음. 그래서 그 범위의 이야기, 그다음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도 네, 그랬던 것 중요시하거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은 다음 시간에 같이 네. 한번 하나하나 좀 돌이켜 살펴보기로 하죠. 네, 칸트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만 보면 뭐 이렇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너무 빠른 너무 앞서 나가면 앞서 피곤한 나가면 거예요. 예 많이 필요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즘도. 천재들의 삶은 늘 고단하죠. 그래도 그분들이 있기에 또 예, 많은 것들이 발전하겠죠. 그럼요. 자, 오늘은 집합론의 탄생에 대해 살펴봤어요. 다음은 집합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